이 영화 고스트라이트 알렉스 톰슨 감독과 켈리 오 설리번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교수 영화 읽기에서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 이 영화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가는 큰 영화제도 아니고 시애틀 영화제에서 또는 뭐 미국 독립영화제 탑 10 정도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에 유감입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인 유감이 아니고 이런 영화가 이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영화계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재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멸망하듯이 제대로 된 영화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영화계가 대중들의 호응을 계속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영화계의 침체에 대해서 온갖 영화 평론가들이 온갖 소리를 대안을 말을 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중들이 정말로 환호하고 감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 길 이런 것들이 똑바로 가고 있다면 영화 산업이 계속 부흥할 텐데 그 길이 잘못되어서 영화 산업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고스트라이트 같은 영화가 왜 대단한 영화인지 분석을 함으로써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 관객이나 제작하거나 감독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열어보려고 제 의견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안을 하나 하는 것으로 이 영화 읽기 토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음, 저는 원래 이제 영화 보다 보면 첫 장면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고 또 기억에 안 남는 영화가 이렇게 또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어디선가 배웠었는데 소설이든 영화든 그런 첫 장면이 주는 그 분위기, 그 작품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걸 언제 배운 기억이 슬며시 지나가는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항상 그 첫 장면에서 감독이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게 어렴풋이 드러난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결론적인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연극 막처럼 커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커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 그리고 그게 또 막 무대에 이게 막 박수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렸었고 그래서 진짜 연극 시작 그 막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창문에 커튼을 여는 진짜 그냥 커튼을 여는 소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이중적으로 그걸 표현한 것 같았는데 그게 일단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 이게 어떤 뭔가 아주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걸 암시하는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나를 이제 오늘 서서히 밝히고 나갈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이유 하나가 이 영화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루고 그걸 이제 그 내가 여기서 끊고 내 얘기를 좀 할까요? 음, 첫 장면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네. 그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피날레.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마지막 그 시퀀스가 아버지가 차를 타고 도착을 한 장면이에요. 근데 딸과 아내가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 오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거든요. 그 뭐 동네에서 연극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잠들어 있고 아버지가 일어나 집 다 왔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그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그 전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딸하고 엄마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권위가 좀 없는 아버지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 너무 멋진 그 정상적인 아버지 가부장 좋은 가부장이죠. 그런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어 그리고 안 끝나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아버지가 그 현관문을 열고 딸하고 그 아내는 유순하게 순종적으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이건 순종적이 아니죠. 반항할 줄 안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 그 평화로운 그런 평화롭게 순종적으로 따라가고 아버지가 문을 따고 들어가는 장면이 끝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시퀀스를 보면서 저거 왜 보여주지?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이상해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일상 용어인데 그 전까지는 막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연극적이었어요. 연극에 꼭 한 그 전에 있었던 연극 같은 장면, 지금 말한 그 막을 내리는 보여주면서 그리고 암전하면 막이 근데 진짜 영화 암전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맨 마지막 씬이 뭐냐면 집에 다 불이 따뜻하게 켜지는 장면이에요.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거기에 다 따뜻하게 살겠구나. 이게 환상일까 현실일까?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앞에 시작한 장면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이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개의 사이, 그 사이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요한 얘기다. 그 굉장히 이 두 가지의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극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한 이 두 가지의 이 관계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게 영화를 보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어 그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사를 그 서사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다루는 대내 서사가 이제 겹치는 게 그게 겹치는 방식이 뭔가 이 영화가 로미오와 줄리엣 2가 나오면 이 영화가 2가 2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주인공의 어린 주인공의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주변 가문끼리의 싸움과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실패했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데, 물론 이제 두 가문이 화해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런 암시하는 걸로 끝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화해한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 남은 사람의 얘기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2로 뭔가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그 이
어떤 두 주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주인공의 얘기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된 더 넓은 공동체의 얘기로 더 커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얘기가 더 이게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가 더 분석할 게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니까 이팔청춘이라고 그러죠. 춘향전 같이 이팔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1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들하고 뭐 딸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날 테니까 보나마나 17살, 18살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거의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얼핏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얼핏 볼 때는 분명히 낭만적 사랑 얘기고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가문에 이 가문이란 말은 중세적이죠. 빅 패밀리죠. 패밀리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한 단어예요. 아니 영어는 한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두 개예요. 최소한도. 중세 때는 가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가문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로미오 줄리엣 때도 그 가문이죠. 중세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면은 가족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결이 가족의 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남녀가 살아가는 얘기, 낭만적 사랑의 얘기 전통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까 예윤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남은 사람들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얘기라는 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거를 좀 학문적으로 관점에서 얘기를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셰익스피어는요. 셰익스피어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지금도 셰익스피어 거기 많이 공연되는 이유는 그분의 연극이 중세에서 영국 르네상스의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르네상스가 뭐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문화 운동이죠.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중세에 이게 사람 별로 우리 개인들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취급하던 데에서 왕 중심이고 귀족 중심인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니까 개인들이 중요해졌잖아요.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갑자기 중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셰익스피어 그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 줄리엣은 가족, 사랑 이런 거에 가르쳐 주는 건데 가족에 대해서는 리오 왕도 또 가르쳐 주죠.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많죠. 근대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랑에 대해 주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데 그 필요한 사람이 셰익스피어고 필요한 극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까 말한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2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시대가 바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전환점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할 얘기가 2개 더 남았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고전이라는 게 클래식이라는 거는 셰익스피어 그게 그 자기가 했던 시대를 넘어서는 지금 시대까지 영향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 면이 뭐냐면 셰익스피어는 분명히 사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가문의 그 화해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근대 사회를 살아가겠어요? 그 가문끼리 서로 부닥치고 싸우면 칼싸움 두고 다니면 어떻게 공동체가 지금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서로 불만이 있어도 앞뒤 집에 불만이 있고 소음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칼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시작한 게 이제 로미오 줄리엣부터란 말이죠. 놀랍게도 그런 시대를 이어온 우리 시대를 셰익스피어 때로 이어왔는데 그러면 이 연극의 이 곡이 하나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데리다의 그 차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되면서 다른 차이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다른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가문의 화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문의 화해가 없죠. 법적으로 화해하려고 그러다 실패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걸로. 네. 가문의 화해가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 자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가문의 화해가 지금도 안 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도 애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그 영화고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저도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얘기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음,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어, 그러니까 근대 시대를 만든 작품들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 근대 사회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 얘기를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사랑 얘기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중세 시대는 특히 아이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문끼리의 화해가 있더라도 그게 아이들의 사랑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아이들이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엘리트 가문들끼리는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좀 물건을 잘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상상해서 만든 규칙들이 이제 근대 제도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서 기존의 셰익스피어를 해석한 방식은 현실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각박하게 만든, 그걸 이론적으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것과 근데 그 기존의 해석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다음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더 하고 싶은데, 네. 아니, 더 할까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재해석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선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두 주인공을 중년 배우들을 연기한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을 거래의 대상, 물질적인 어떤 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아이들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관계가 그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이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우리가 도달한 차원이 이제 이미 물질 세계를 넘어선 차원까지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이 영화가 해방감이 있고, 그리고 댄이라는 주인공에게도 해방감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 극을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 전환기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근대라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이건 내 분석이고 이 정론은 아닙니다. 근데 19세기 초 전반부에 낭만주의, 이 사랑이라는 게요, 낭만적 사랑이죠. 로맨틱 러브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 로맨틱 러브란 말은 낭만주의 사랑이란 소리죠. 로맨티시즘이 낭만주의니까.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을 따라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낭만적 사랑은 그럼 진짜 뭐였는지는 아무도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19세기 전반부에 낭만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19세기 후반부에 빅토리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고 제국주의가 전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전반부에 있었던 그 근대에 폼나는 멋있는 그런 사상들이 기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간단한 그러니까 요약해 버리는 거죠. 생각들을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대표적인 게 제일 쉽게 요새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이 낭만주의 너무 복잡하고 길고 철학적이니까 빼고 그걸 쉽게 하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윈의 그 이론이에요. 다윈의 이론이요. 다윈이 원래 말한 거는 그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윈은 적자생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 원리다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다. 발전하는데 진보하는데 원래 발전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있던 게 좀 약해지고 새로운 게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발전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당연히 발전과 향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다윈이 말한 원리는 최근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인간이 원숭이 이 영장류에서 벗어나게 된 거는 협동할 수 있는 힘이었다. 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그걸 생략했을까? 맞아. 그리고 왜 적자생존을 중심으로 다윈이 말했다고 치고 뭐 그리고 그걸 다 교육에다 적용하잖아요. 성적표라는 게 뭐예요? 1등부터 매기는 거잖아요. 근대 교육도 그렇게 만들고 근대 회사 나가면 회사에도 상사 뭐 그죠? 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은 해고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이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요 만들어진 세상의 원형이 빅토리아 시대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데 전 세계가 맞아요. 그게 통일된 건데 그게 근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근데 원형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내가 생물학 얘기를 조금 전에 다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생물학이거든요. 최근에 생물학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 중에 또 하나 생물학 갖고 얘기를 더 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 낭만주의보다 이거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나면 길게 할게요. 동물을 옛날에는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을 만나면 쟤는 동물이야 죽여도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식민 제국주의에서 그 인디안들이 멸종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지 1980년대부터 어떤 학자가 선언한 거예요. 동물할 때 배울 게 많다. 인간만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동물한테 배울 게 많다. 뭘 배웠는지 아세요? 레이저 배웠다고. 박쥐가 왔다 갔다 거 레이저 때문에 한다는 거 알고 레이저가 발명되고 접착제는 끈끈이 그죠? 그 동물들이 짝짝 붙어 올라가는 동물들 많잖아요. 걔들한테 배운 거예요. 풀이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면 그게 접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동물들한테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이 최고니까 다나들은 아무것도 없고 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조금 전에 말하니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어린 소녀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열정적인 사랑만 한 걸로 친다고요. 근데 그게 중년배우로 넘어오면 육체적으로 열정적인 사랑할 수는 그거 쉬운 거 아니죠. 의미가 없죠 그때는. 사랑은 이미 섹스는 이미 시들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댄의 엄마하고 딸이 오해를 하잖아요. 둘이 이 서양에서는 포옹하는 장면이요. 서양에서는 난 처음에 외국 가서 나는 포옹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만나면 반갑다고 남녀 한없이 다 포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화 보고 한국 사람들은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리타라는 배우하고 그다음에 댄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딸하고 엄마가 본 다음에 의심을 하는데 그 과장된 의심이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서양에서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포옹한단 말이죠. 우연히 그 자리에서 포옹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댄이 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포옹 안 하고 헤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포옹할까 그거는? 근데 그런데 그 포옹하고 오해를 하는 거는 딸과 엄마가 엄청나게 실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연극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바로 이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랑. 우리가 둘이 바보짓 했구나라는 바보적인 너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 변화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포옹의 미국적 의미, 서양적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깔려 있는 철학이에요. 사랑의 단계를 나는 인간 경험 4단계론을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단계예요, 진짜로. 1차 단계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단계고 2차 단계가 정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단계고 3단계가 감정적인 단계라고 4단계가 영적인 단계라고 말한다면 이 사랑으로 말하면 1단계는 섹스예요. 육체적인 단계는. 2단계 정신적인 거는 고백이에요. 3단계 감정적인 거는 열정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랑의 열정에 빠져서 둘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밤중이지만 거기서 포옹한다. 둘이 서로 고백을 했을 것이다. 둘이 섹스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딸하고 엄마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관계는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마지막 그 장면에 뽀뽀도 안 하죠. 그 대본에 뽀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마에 뽀뽀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그 연극 장면에서도 무대에서도 클라이맥스인데, 그지? 근데 리타는 언제나 이비스를 뽀뽀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건데 데니 안 한다고요. 그 정도라고. 영적인 관계가 더 높은 관계인데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랑 한 방 먹은 거예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한 아주 좋은. 그리고 그게 재해석이 로미오와 줄리엣만 재해석한 게 아니라 사랑도 당연히 그렇게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딸하고 아내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저는 그 아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가문끼리의 그런 가족끼리의 화해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때에 있었던 그 낭만적인 사랑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때 겪었던 그 문제도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렸던 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직 그런 물건 취급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문화 차이인지 잘 솔직히 좀, 아니면 그 근대 문화가 그렇게 발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재 재판을 할 때 데니 그 여친이었던 크리스틴을 따라서 같이 살겠다고 이제 아들 브라이언이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엄마 아빠 당연히 그걸 얘는 아직 애니까, 키드니까, 그러니까 차키도 뺐고 카드도 뺐고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이제 물고 취급당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을 휘두르지만, 그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그게 그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관계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종류의 그 지금 시대에 만연한 폭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탄생한 이론이 생태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물건으로 취급돼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청소년이면 차키도 없고 카드도 이제 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차키를 뺐다든가 카드를 뺏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또 데이지한테도 뭐 정악 먹고 뭔가 잘못하면 grounded 그러면서 넌 이제 집에 있어야 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문화가 사실 좀 놀랬고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정확한 지적했어요. 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디아더 타자 문제예요. 타자라고 얘기할 때 그게 타자라고 내가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소수 권력 집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아이가 지금 말하자면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로운업 다 커지 못한 맞아.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또 뭐 소수 성애자, 맞아. 뭐 그런 거 많아요. 자연도 그렇죠. 자연도 뭐 아무래도 착취하잖아요, 마음대로. 네. 여자 그렇죠. 그 페미니즘이 그래서 그 공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린 거는 근대 제도가 갖고 있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2예요. 2. 둘이요.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빈부. 그게 맨 처음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건설 노동자하고 그 페라리인가 뭔가 타고 다니는 그 못생긴 나쁜 녀석 하고 그다음에 아마추어 프로. 영국의 아마추어 프로. 그래서 프로가 나가버리죠. 아마추어가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선생과 학생.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남과 녀. 어른과 청소년. 직장과 가정. 전부 다 그 이분법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일본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이분법. 이게 그냥 이분법이면 참 좋아요. 두 개는 나눌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인과 노예 관계로 나눠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열 관계가 있는데 약간 우월하고 약간 열등한 게 아니라 주인은 노예한테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니 아들한테 너 찾기도 뺏고 아무 데도 가지 마. 딸한테도 그러죠. 너 뭐 몇 년도까지 그라운딩이야. 맞아. 학교가 나와도 못 간다는 소리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폭력이 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폭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 끝나면 학원 보내잖아. 우리가 더 심해요. 우리는 더 죽여요, 애들을. 하나도 그게 심한 게 아니라고. 한국이 더 심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근대 폭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폭력이 댄도 자식한테 그랬지만 자기도 직장 가서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런 둘로 나뉘는 잘못. 그런 근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그게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 공연을 누가 해요? 아마추어들이 하죠. 그것도 멋있게 하죠, 프로로. 그 사람들 나중에 극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원래 극단 그렇게 커요. 그래서 거기서 정식 극단이 되고 그게 유명해지면 헐리우드 가는 거, 이거 브로드웨이 가는 거예요. 선생과 학생 거기 바로 영화에 나와요. 딸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딸이 교장이나 그 옆에 있는 분보다 더 똘똘하게 상황을 결정짓죠.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대답할 말 하나도 없게 만들죠. 말 끝났고 니들 대답할 말 없지 그러고 나가버리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학생이 이겼죠. 그 전에 화장실 가겠다는데 그걸 막어? 그게 거짓말 같아도 막으면 안 되죠. 맞아. 다른 식으로 처벌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걸 막았다는 자체가 선생님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야 되면 퇴학 능력도 없지만 퇴학을 시킬 능력도 없어요. 정학된 게 얼마나 좋아요. 연극했으니까. 자기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선생보다 학생이 더 뛰어난 거죠. 맞아. 부모 자식도 자식한테 부모가 배우는 거죠. 연극은 자식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죠? 빈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인 녀석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잡죠. 잡아갖고 끄집어내리니까 대꾸도 못하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바보같이. 맞아. 그거 한국 사람들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서양에서는요. 그렇게 도저히 있을 때 안 싸우면요.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서양에서는 서양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남자가 도전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순간에 주먹질을 한 번을 서로 하고 맞아서 써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찔찔매고 나중에 고발한다 그러죠. 가장 세상에 가장 찔정부처럼 보인 거예요. 서양 관객할 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댄이 나중에 그 상사한테 야단 맞을 때 가만 보면 상사가 야단 치는 것 같지 않죠? 2주 휴가에 그러고 끝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빈부격차 거기서도 빈부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근데 남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과 어른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가정의 그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마이키예요. 마지막에 연극 공연할 때 오죠. 맞아. 마이키가 그 직장에서 자기 상사였는데 그보다 더 댄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맞아. 댄을 너무 감격하게 봐요. 맞아. 그것도 역전된 거죠. 직장의 힘보다 가정의 힘, 가정의 사적인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힘이 세다. 이 영화 자체가 바로 그런 그 전복을 다 해주는 영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해방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해방감이 생긴 거라고 보여죠. 그래서 이제 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말이 있었는데, 그 오마이뉴스의 김상목 기자가 평생 돈벌이만 했던 아버지 위기의 순간 연극에 빠지다라고 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친 말투로 부모 속 긁어대던 데이지가 무심코 내뱉던 것처럼 댄은 가족 부양을 위해 평생 돈벌이에 매진해 왔다. 연극 연습은 돈이 되느냐 위주로 매사를 결정하던 속물 댄에게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며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비생산적 행위 그 자체다. 하지만 그런 돈과 시간 낭비를 그는 기꺼이 감수한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의 인생에선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 속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속물이 사실 근대 사회에 사는 이상은 모두가 속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그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어떤 사는 사람의 이미지가 딱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으로 묘사된 댄이 이제 이 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댄이라는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 그 해방감을 느껴가는 그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그 세 가지가 중첩돼서 돌아가는데,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 일상이 있고, 그리고 아들의 자살이라는 이 영화를 유령처럼 떠도는 그 아들의 자살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재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중첩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댄이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재재판이라는 근대 사회 공동체에서는 점점 이게 실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연극을 준비하는 그 근대 사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걸 벗어난 그것보다 더 다른 새로운 공동체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뭔가 점점 성공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가 되게 잘 돼서 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음. 대답을 두 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속물이든 대니 해방감을 느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요 대뇌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음. 그 연극에 사는 사람 다잖아요. 사실 주인공들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예요. 음. 근데 그거를 말해주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는데 1시간만 남 흉내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라는 말을 리타 나중에 맞아. 줄리엣 역하게 된 그 여자가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는 1시간만 남 흉내 내는 그리고 일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거는 처음 시작할 때 얘기고 나중에는 연극이 중요하고 일상이 이제 흉내 내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누가 흉내 내는 거냐라는 질문이 거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내를 맨 처음에는 연극이 예술이 삶의 도피처 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술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요 아주 간단한 단계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 한없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연극이나 예술을 통한 감정적 치유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예술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심리학에 나오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이라크 전쟁에 미군들이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뭐 굉장히 높아요. 그거 굉장히 높아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나중에 찾으면 알 텐데 기억이 안 나는데 50인지 75인지 뭐 이렇게 많았다고 뭐 30인지 그랬어요. 그 전쟁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 그 트라우마는 무섭죠.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치료했냐면 그림을 그리기. 그림 치료를 성공했다고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 치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된 가족 전체가 가족 맞아. 구성원에 핵가족인데 한 명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맞아요. 놀이기구 위에서. 그게 놀이기구 거기가 그걸 철거한 자리가 바로 그 꽃 심으려던 자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꽃 심으려는데 아버지가 화를 낸 거예요. 딸은 동의하고. 뭐 꽃 하나 심는데 뭐 그 꽃 이미 사놨는데 거기다 꽃을 심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싸울까 싶잖아요. 근데 그거 심하게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트라우마의 자리라서 그래요. 거기 트램플린 자리 그걸 치웠는데 그 텅 빈 자리가 됐겠죠. 거기 아무도 못 가는 자리죠. 맞아. 근데 그 자리에 엄마는 극복했으니까 엄마는 거기다 꽃을 심려고 그러고 딸도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게 극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극복이 동시에 되는 게 연극 공연이잖아요. 아빠가 더 심했으니까 아빠가 배우가 되고 딸과 엄마는 덜 심했으니까 관객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과정이 다른 배우들한테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배역이 바뀌면 화를 냈다가 다시 오고 어디 못 가죠. 그게 지금 여기 병원이라서 그래요. 치유하는 병원. 그리고 이 치유의 병원은요.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치유의 병원이 연극 무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극장이죠. 맞아요. 극장의 스크린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이 영화가 그래서 걸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성당이나 교회가 하던 임무를 연극 무대, 극장이 하는 거죠. 그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그냥 연극하는 거 뭐 아들 죽어서 괴로워하던 남자가 그지? 연극 공연 통해서 마음을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버리고 예술 치료의 한 사례야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말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이은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훨씬 더 토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깊은 이야기다. 라는 게 하나의 대답이고요. 또 하나의 대답은 그 유령처럼 떠도는 아들의 자살.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유령이 고스트죠. 이 고스트는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 게 그게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죠. 네. 왜 좀비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끄냐면 유령이 중요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 유령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령을 쉽게 얘기한다면 햄릿을 들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다른 극이죠. 로미오 엘리엇보다 줄리엣보다 더 유명한 극이 햄릿일지 모르는데 햄릿의 아버지가 등장해서
아버지가 유령으로 등장해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아버지가 유령으로 등장한 명령이니까 그건 실질적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중세의 왕이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들이. 그래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 유령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 있다고 보여져요. 그 유령이 뭐냐면 죽은 아들이 말하는 유령이죠. 가족은 뭐냐? 핵가족은 뭐냐?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걸 그 가족 전체가 질문을 받고 있고 이 질문에 실패하면 이 가족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샤론이 그래요. 언젠가 실로리 같은 열결만 있었다. 실로리 같이 자기도 뭐 좋아서 살았는 줄 아냐. 이거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 이렇게 자식이 죽으면 다 이혼한다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실로리만큼만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도의 가정은 거의 폭발적이고 내부에서 부서져 버리게 할 정도의 심한 거란 말이에요. 햄릿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그 햄릿이 갖고 있던 난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 문제의 해결도 같이 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극하고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아들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더 부각이 거꾸로 영화가 그쪽 주제가 부각이 됐으면 또 다른 영화가 됐을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영화 주제가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주제가 근데 또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애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이 고스트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사에서 이제 정의를 잘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읽어보면 이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로미오 연기하며 깨닫게 된 마음 오마이뉴스의 조영준 기자가 쓴 기사에서 이제 사실 영화 고스트라이트는 그 단어를 타이틀로 선택한 순간으로부터 누군가 떠난 자리에 남게 되는 무엇들을 정면으로 끌어안기로 결심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스트라이트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남겨두는 최소한의 불빛을 의미해서다. 실제로는 추락이나 충돌을 막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함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무대 위에 등대나 홀령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막 끝나버린 어느 존재의 자리 위에 흩어진 불빛을 어떻게 갈무리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작품 속에 남겨지는 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목이 처음에 고스트라이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줄거리도 막 찾아보고 하잖아 영화 보기 전에 그럴 때 이게 왜 제목이 고스트라이트일까 무슨 뜻이지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연극도 끝나갈 그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도 끝나갈 때쯤에 아버지가 이제 로미오가 자살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눕잖아요. 그래서 딱 누워서 이제 눈을 이제 감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 연극 그 무대 뒤에 그 무대 사이에 있는 그 준비하는 그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 고스트라이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로미오를 연기하고 있는 댄의 눈에 그 고스트라이트가 아마도 브라이언 아들의 그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 번 비춰주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로미오 연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애도하는 과정? 그 연극 자체가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치료라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효과를 확실히 봐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그런, 이제 누군가를 애도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특히 고스트라이트가요. 음. 꼬마등, 침실등 그리고 팔아요. 집에 있어요. 집에 다들 밑에 해놓잖아요. 나도 있는데 하나 그거 안 있으면 잠자다 일어나갖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가 좋은 의도죠. 예, 고스트라이트는 직역하면요 유령등이에요. 고스트라이트 맞아. 유령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말한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최소한의 불빛이죠. 그러니까 이 애도의 과정에서 치유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불빛밖에 안 남아요. 마음의 상처는 안 없어지는 거죠.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마음의 상처는 안 없어질 거예요. 음. 그걸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불빛은 있어야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의 불빛이 치유와 회복으로 간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울컥했을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래도 꼭 하나를 어떻게 잡는 거죠. 안 쓰러지고 무너지고. 근데 고스트라이트라는 단어 중에 고스트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유령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후에도 가스라이팅하는.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가스라이팅은 이별이 아니라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와서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스라이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상처를 아물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요거에 굉장히 재밌는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이 영국에도 나오는데 댄이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의미 얘기 동반자살하는 거잖아요. 그 동반자살의 원조가 바로 로미오 줄리엣이잖아요. 그거를 연극하고 있으니까 아들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이상한 거죠. 맞아. 그래갖고 근데 그 영화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댄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5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근데 5분 못 기다려 주죠.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5분 동안 뭘 하냐면 무대 끝에 앉아 있는데 딸이 앉고 이쪽에 리타가 앉아서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리감이에요. 예술적 거리감. 당신이 아니고 그 순간에는 맞아. 연기다 라고 말해준단 말이죠. 그게 뭐가 구원해 주냐면 상상력이 구원해 주는 거죠.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예술적 그 치료, 예술 치료가 왜 예술 치료가 성공하냐면 그런 시적 상상력이 인간을 구원해 준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코스트라이트라는 제목도 되게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뭔가 저는 이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왜 영화관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좋았을까? 되게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떠들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웃고 그리고 되게 슬픔도 눈물도 좀 흘리고 그렇게 되게 감동을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죠. 그런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애도를 할 때는 사실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거에 공감을 해주면 사실 그 애도 효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보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또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사실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는 관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상을 위주로 보는 관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 분석과 감상을 둘 다 충족해주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해서도 감독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연그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대중이
따라가기에 또 그 세계관이 그렇게 차이가 막 심하게 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막 아방가르드한 그런 예술 영화는 사실 대중이 따라가기 좀 힘든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의 어떤 파편 같은 영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근대 사회에 머물면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대중 예술 영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락 영화, 예술 영화 이렇게 나누는데 이 영화는 그 사이에서 딱이 지금 영화계가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방향성도 확인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러 온 관객이 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한국에서는 그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음. 우선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애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니까 영화관의 필요성.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맞아. 중요하냐면 이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딴소리 같지만 이게 공부 얘기예요, 다. 공부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요. 종교 단체예요. 아, 종교 왜 모여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냐고. 맞아. 불교에서 참선을 해보면 알아요. 아, 혼자 명상해 보면 잘 안 돼요. 명상 혼자 절대로 계속 못 해. 그거 하는 사람 보통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가짜로 하던가. 가짜로든가. 그러니까 명상을 진짜로 하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할 때 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수련, 그죠? 영혼의 수련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극장이 그 구원하고 그런 장소라면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집단들이 영화계에서 영화관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을 못 하는데 맞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방가르드 영화인데 파편 같다고 그러면서 아방가르드 영화보다 이게 더 발전한 거죠. 대중 예술 영화라 그랬고 영화계 이상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추구해 나가려면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술이란 말이죠. 그 예술에도 선봉에 서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언어 예술이 나와요. 언어로 하기 전에 그 비언어 예술인 게 미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현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 음악 이런 것들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신기하고 새로운 게 자꾸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언어 예술로 들어와요. 언어 예술로 들어와서 그 첫 번째가 시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시적 상상력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쓰던 것처럼 상상력을 개발해야지만 현실 세계에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비언어 예술로 생각했던 어떤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어떤 새로운 뭐 감수성, 감각 이런 거, 느낌, 예감 이런 것들이 언어로 바뀌어야지만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시고 시는 작품 장르지만 시적 상상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시적 상상은 모든 예술의 밑에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소설화되고 그게 연극과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연극과 영화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게 들어가잖아요. 건축은 건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술적으로 말하자면 아방가르드로 바뀌는데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거죠. 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요 다음 단계가 산문이에요. 산문은 뭐냐? 새로운 시대의 법률, 제도 이런 거죠. 그 새로운 새 시대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 이런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럼 영화는 뭐냐면 대중예술 영화예요. 예술 영화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그게 대중화가 더 커지면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영향력이 더 커지길 바라는 거는 새로운 공동체. 그냥 옛날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탈근대 공동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탈근대 미래의 탈근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장소로서 이 영화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그런 모델로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깔끔한 정리.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화 보다가 이제 중요한 장면인데 그 I'm not sorry you woke up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저희가 영화보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중재 재판 하다가 이제 그 크리스틴 너가 깨어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틴이라는 그 여자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애가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댄이 솔직하게 제가 중재 재판에서 사실 그걸 승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솔직하게 그냥 자기 감정을 막 얘기해 버리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감정을 대변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너가 깨어난 거는 유감이 아니다라고 된 그 해석이 이제 그걸 보고 크리스틴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 해석을 보고. 근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I'm not sorry you woke up 이라는 그 문장이 자꾸 그 해석이랑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번역 잘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 번역 잘못된 거는 그 번역은 보통 뭐 웬만하면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결정적인 번역이라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I am sorry라고 말할 때 sorry라는 단어를요 한국에서는 잘못 가르쳤어요. 근본적으로 잘못 가르쳐서 이걸 아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그 뜻이었어 하고 논란이 될지도 몰라요. sorry라는 단어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안하다가 있고 유감이다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엄청 다른 거죠. 맞아. 항상 헷갈렸어. 항상 헷갈렸죠. 그러니까 I am sorry 그다음에 뒤에 문장하고 그게 대시라고 있다고 봐야 돼요. I am sorry that you woke up. I am not sorry that 그러니까 이 크리스틴은 뭐라 그러냐면 울면서 I am very sorry. I woke up. 그러니까 내가 깨어난 거. 그거는 내가 깨어났다는 상황이 나는 너무 쏘리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나서 미안해요. 아주 미안해.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 해석을 하면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깨어나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한 건 아닌데. 그게 무슨 미안이에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원래 뜻은 내가 깨어난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자기 크리스틴 본인이. 본인이 I'm very sorry. 막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 내가 깨어나서 이건 너무 다시 죽고 싶어요. 그런 뜻이라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이라고요. 그걸 번역을 우리 미안해요. 그리고 그 미안해요라는 말을 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I'm not sorry you woke up. 네가 깨어났다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왜냐면 왜 안 들어요? 그 CPR 했잖아. CPR 하면요 이 가슴을 눌러야 되는데 이 갈비뼈가 부러져요.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다친다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죽어내서 살린 애예요. 당연히 낯소리 하겠다.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하면 네가 깨어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응. 네가 깨어나서 유감이라는 건 아니야. 응.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맞아. 그죠? 응.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응. 그치만 뭐가 문제냐면 아내가 나중에 굉장히 화를 내죠. 응. 왜 화를 내요? 소송에서 졌잖아. 맞아. 소송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 사람 변호사 1시간에 150불이라며. 맞아. 그 몇 시간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이 소송한 것까지 소송 비용 다 물어야 돼요. 졌지면은 응. 엄청나게 손해를 봤잖아요. 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아이들 일인데. 응.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예요. 문제는. 응. 근데 그 약이 그렇게 먹고 죽을 거면 자기 자식이 그러면 누구한테 소송해? 죽은 자식한테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가문 간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법률,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응.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 두 부모가 뭐 때문에 싸워야 되냐고. 맞아. 사이가 얼마나 친했으면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게 됐겠어요. 부모들이 사이가 아주 좋았다고. 응. 자식도 좋았지만. 응. 그러니까 그걸 피해 보상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요. 다음날 기사가 뭐로 떴냐면 국가에 대한 소송을 한대. 내가 한탄했어요. 이런 미친 사고방식이 어딨나. 맞아. 근데 국가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뭔지 아세요?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을걸?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을걸? 그거 얼마나 한심한 기사냐고. 근데 기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거죠. 그지? 이태원 사건 났을 때도 다음에 그래서 그 이태원 사건이나 그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그 피해자 부모 모임이 아직도 있어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소송으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소송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소송에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맞아. 그런데 그래갖고 댄이요. 이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댄이요. 딸하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정면 승부를 피하는 비겁하다. 딸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 정면 승부를 피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한다는 거죠. 햄릿이 못 찬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요? 대안이 없잖아. 맞아. 대안이 없는 근데 그런 사고방식에 대안이 없다고요. 네. 삼가 지구의 이분법으로 나오는 세상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제일 정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댄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직한 거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삶이고 산 사람은 산 삶이고 잊고 살아야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거짓말. 대안이 없으니까 그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방황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아니 근대 사회는 다 그래요. 방황하고 망설이고 이런 토론 같은 거 할 때 방황하고 망설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답을 말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악당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사기꾼이고 그치? 위선자들이에요. 너는 할 수 있냐고 거꾸로 질문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왜 정답을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고 정면 도결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 문제는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대 같은 건설 노동자가 무슨 수로 대는 영웅이죠. 건설 노동자인데 그걸 풀어나가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풀어나간다고. 로미오와 그 사람이 연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상을 찾고 있다고. 살아갈 그 지침을 찾고 있다고요.
그 지침이 뭐냐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삶,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삶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었지만 아들은 죽었지만 그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걸 나중에 아내가 연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깨닫잖아요. 자기도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대니 가부장답게 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낸 거죠. 드디어. 맞아. 그 속물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속물이 그 길을 찾아가는 인물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속물 영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은 지금 시대는 그래서 이 연극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게 아까 햄릿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그 수업 시간에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책에도 썼는데 수업 시간에 기록인데 거기서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햄릿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걸 영어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닐까. 맞아. 다들 속물 영웅이 되어야 하는. 다들 일상 영웅이죠. 맞아. 좋은 말로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왜냐하면 탈근대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지금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한 지침이 없으니까 맞아. 우리가 다 햄릿처럼 유령을 안고 유령 같은 문제를 안고 휩싸여서 그 유령에 휩싸여서 아른의 그 애도에 휩싸여서 그리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댄같이 햄릿같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모델이 됐다. 영웅이죠. 영화에 딱 맞는 영웅이에요. 칼 들고 뭐 총은 들고 휘둘러만 영웅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영웅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 거라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면 떼돈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우리가 독립 영화 만들어야 돼? 아니라고요. 요걸 가지고 왕창 부시는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통쾌해하면서 배울 게 있으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딸 데이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이 데이지의 그 데이지가 뭘 배웠는가? 그 약간 옆에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요새는 30대까지도 35세까지도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30세, 35세까지 제2의 청소년기라고 말하는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청소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 뇌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뇌가 발전하는 동이라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싶기는 한데 내 주장이랄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격하게 막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남자애들은 제일 많이 죽는 게 사고사예요. 청소년의 사고사 1위가 그거예요. 아니 청소년의 사망 1위가 사고사예요. 다른 영역은 전부 다 암이가 뭐 그런 건데 왜냐하면 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판단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라는 거는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내가 강력히 주장하니까 옆에서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조진웅인가 배우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왜 자기도 그랬으면서 인정을 못 하냐고요. 청소년기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살인 사건이 나와서 처벌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린애들은 할인이 나서 뭐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게 교도소 그 소년원이잖아요. 거긴 학교예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고 감옥이 아니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처벌해야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이 잘못 지도했다 이렇게 되는 게 더 큰 건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이 판단이 어렵단 말이죠. 그럼 감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표현이 틀리죠. 여자애니까 좀 덜 난 거지만 선생님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무책임한 행위가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그게 크리스틴과 댄의 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걔네들이 이제 그 책임지는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연극이라고.
연극이 어떻게 열어주느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죠. 그 딸이 완전히 아들하고 달리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뮤지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뮤지컬을 보러 가죠. 오클라호마. 그리고 뮤지컬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어요. 자기 주인공이 아니라 그지? 개성 있는 단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리타라는 뉴욕에서 연극하던 사람이 와서 동의해 주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극단 얘기가 나왔다고. 연극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는 그게요. 8군데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리타하고 댄하고 마지막에 포옹하잖아요. 가족도 있는데 앞에서 포옹을 다시 하죠. 그 포옹은 공동체끼리 하는 포옹이에요. 그 포옹의 이름은 공감이에요. 그리고 극단은 뭐냐? 극단은 유사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패밀리 리젠블런스, 물론 논리학에서 말을 썼는데 그 논리학에서 쓴 말을 갖다 다른 데도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패밀리 리젠블런스, 그러니까 가족과 비슷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가족이 돼야 되는 이거 저거 저 일본 감독 그 유명한 감독 가족 얘기 맨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갑자기 뭐 아버지 된 얘기 그런 가족 얘기들이 특히 동양에서는 우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린 자아보다는 관계가 더 강한 독이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유리할 텐데 이거를 고스트라이트를 서양 감독이 만들고 한국 감독이 못 만들었다. 한국 쪽에서 분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가족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는 한국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케이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인 가수가 아니라 집단이 하잖아요. BTS는 서로 형제 같다며. 그러니까 그런 유사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이 영화를 내가 맨날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한국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걸작을 한국에서 아직까지 못 만들어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붙였습니다.